세상에, 내 인생은 단숨에 불타오른 한여름 밤의 폭풍 같았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은이고 39살입니다. 부산 근처 작은 도시 해운대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해가 지났죠.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우리 아파트 안에 갇힌 듯 답답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저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줬어요. 수진이와 남편인 태현 씨는 저에게 함께 살아보자고 부산 해운대의 오래된 한옥마을로 이사 오라고 했죠. 엄마, 집이 너무 커서 혼자 있기에 외로워. 수진이는 전화 너머로 다정하게 말했어요. 바닷바람도 다르고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의 바다 냄새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수진이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해운대의 오래된 한옥 사이에는 잔잔한 바다가 보이고 태연은 전통 목공예를 하는 장인이었어요. 그의 작업실은 해운대 송정 해변 근처에 있었는데 나무와 오일, 그리고 오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현은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항상 저에게 존중을 잃지 않았지만 그 존중 뒤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죠. 저는 수진이 엄마, 남편을 잃은 여자, 집안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전통 김치찌개를 끓이고 태현의 작업복을 다림질하며 살림을 꾸려갔어요. 하지만 그 어두운 한복 차림과 단단한 머리 모양 속에 숨겨진 저는 지은입니다. 저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써왔고 해운대 바닷가에서 가져온 로즈 오일 덕분에 피부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은빛이 섞인 머리카락도 풍성했어요. 누구도 몰랐죠? 저는 그저 기능처럼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이는 해운대의 신생 갤러리에서 일하며 늘 바쁘고 활기찼어요. 그녀는 빛과 같은 존재였죠. 늘 약속에 늦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살았어요. 그런 그녀가 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자 구원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저는 집안의 침묵을 더 자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없으면 집이 너무 적막해져요. 그녀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거의 매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태현도 늦게 들어와서 작업실에만 머물렀죠. 우리는 주로 셋이서 저녁을 먹었고 날씨나 수진이의 일, 정치에 대해 짧게 이야기한 후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닷바람이 무거웠던 7월 초 여름밤이었습니다. 해운대의 여름은 뜨거운 용광로 같아 창문을 열어도 시원한 바람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늦는다고 전화가 왔죠. 바다 근처 갤러리에서 전시회 개막식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다고요. 저는 부엌 일을 끝내고 따뜻한 목욕을 마친 뒤 얇은 보라색 실크 잠옷과 그와 같은 색의 가벼운 로브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있었어요. 찬물을 한 잔 따라 놓으려던 순간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태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극도로 피곤해 보였어요. 땀으로 젖은 작업복은 몸에 달라붙었고 얼굴에는 작업장에서 묻은 고운 나무가루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부엌 입구에서 멈춰 제 모습을 보고는 놀란 듯했죠. 지은 씨, 그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늦었네요, 태현 씨, 제가 조용히 말했죠. 그가 한숨을 쉬며 문틀에 기대어 무거운 작업화를 천천히 벗기 시작했습니다. 작업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하루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그 소리가 너무 거칠게 집안의 고요를 깨뜨렸거든요. 그가 양말만 신고 부엌으로 들어왔죠. 한쪽 양말에는 발꿈치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확인했는데.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자정 넘어서 올 거래요. 제가 냉장고 쪽을 보며 어색함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의 맨살 드러난 종아리와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훑는 게 느껴졌어요. 알겠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뭐라도 드릴까요? 차. 민트랑 산사나무 차는 어때요? 그는 평소 제가 앉던 의자에 힘없이 앉았고 목을 거칠고 큰 손으로 주물렀어요. 그 손은 100년 된 나무도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제 도자기 컵들 옆에서는 너무 거칠고 투박했죠. 물이라도. 저는 물 대신 찻주전자를 들고 부엌을 돌아다니며 그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평소 태현은 가구처럼, 배경처럼 느껴졌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가 남자였고 제가 저자였습니다. 우리 사이엔 딸 수진이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채취가 부엌에 가득 찼어요. 나무와 땀, 그리고 진한 남자의 향기가 제 비누와 장미 향기와 섞였습니다. 찻잔을 내밀었고 손이 거의 닿을 듯 가까웠어요. 그의 손가락은 칠감으로 얼룩져 있었고 짧은 손톱에는 작업의 흔적이 짙었죠. 제 손은 깔끔한 뉴트럴 매니큐어를 한 상태였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그와 마주 앉으며 말했어요. 로브가 무릎 위에서 살짝 벌어져 재빨리 고쳐 입었죠. 그가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색빛 눈동자는 피곤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제 다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 장모님에 대한 존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해야죠, 지은 씨,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제가 처음 듣는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죠. 수진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피곤함과 무언의 말들, 그리고 부산의 무더운 밤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죠. 혼자예요.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사실 확인 같았어요. 당신도 혼자고요. 제가 대답했죠. 멈추기도 전에. 그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웃음은 아니었어요. 그는 컵을 들어 마셨고 제 잠옷 가장자리에 보이는 섬세한 레이스를 눈길로 쫓았습니다. 단 한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그는 갑자기 일어났고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잘 자요, 지은 씨. 대답할 틈도 없이 그는 나갔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침실이 아니라 작업실로 향하는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남아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저를 봤어요. 2년 만에 누군가가 저를 수진이 엄마나 남편을 잃은 여자가 아닌 지은으로 봤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길이 레이스에 머물렀을 때 저는 부끄럽지 않았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태현이 작업실로 내려간 후 그날 밤 집안은 유령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죠. 그날 부엌에서의 순간 이후 태연은 다시 그림자처럼 변했습니다. 늦게 들어와 조용히 밥을 먹고 아무 말 없이 작업실로 사라졌어요. 저는 바쁜 척하며 집안을 닦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요리를 만들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가끔은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수진이가 집에 있으면 공기는 가벼워지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그녀가 나가면 고요함이 너무 무거워서 칼로 베일 듯 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저도 태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그날 밤의 순간을 무시하기로 묵묵히 약속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작스럽게 출장을 떠난다고 알렸습니다. 엄마, 태현 씨, 좋은 소식 있어요. 비엔나에서 온 중요한 갤러리가 해운대 아폴로니아 전시를 개최하는데 제가 그 전시를 총괄하게 됐어요. 수진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밝게 말했어요. 4에서 5일 정도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일 동안 저 혼자 태현과 집에 있어야 한다니. 잘 됐다. 우리 딸, 태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가 저를 잠깐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죠. 우리가 잘 해내자. 물론이지. 가, 수진아. 정말 멋진 기회야.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뒤숭숭했어요. 수진이는 목요일 아침에 떠났고 그녀의 비싼 향수가 집안에 은은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첫날은 견딜 만했어요. 태현은 하루 종일 작업실에 틀어박혔고 저는 송정 해변 근처 감천문화마을 거리를 홀로 걸으며 커피를 마셨다가 늦게 돌아왔죠. 집에 들어서니 태현은 이미 저녁을 먹고 식기는 싱크대에 놓여 있었지만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산의 공기는 무겁고 끈적거렸어요. 하늘은 흐릿한 노란빛으로 뒤덮여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죠. 집에 갇혀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가벼운 소라색 린넨 원피스를 입고 맨발로 차가운 타일 바닥을 밟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골목가에 늘어진 느티나무 가지들이 흔들렸고 쏟아지는 빗줄기는 창문을 때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번개가 칠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전거실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집은 삐걱거리고 신음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온 집안의 전기가 모두 나갔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제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은 씨. 어둠 속에서 태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안정적이었죠? 그는 작업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거실에. 어렴풋이 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젖은 티셔츠와 바지 차림에 젖은 머리카락이 번들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냥 어릴 때부터 천둥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전등이나 양초가 필요해요. 부엌 옆 창고에 있을 거예요. 같이 갈게요. 저는 너무 빨리 말해버렸습니다. 혼자 어둠 속에 남기 싫었으니까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는 집 구조를 완벽히 알고 있었고 저는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어요.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오래된 신문과 무언가 달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현은 높은 선반 위를 뒤졌죠. 그 순간 또 한 번 천둥이 울렸습니다. 저는 놀라 비명을 질렀고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다 바닥에 놓인 상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태현이 재빨리 돌아서 저를 붙잡았거든요. 그의 단단한 손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그 손은 나무 껍질 같았지만 저의 부드러운 피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몸쪽으로 끌어당겼고 저는 그의 가슴에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벽처럼 단단하고 따뜻했죠. 심장이 그의 리듬에 맞춰 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거칠면서도 다정했어요. 그냥 폭풍이에요. 번개가 창고 안을 밝히자 그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히 보였습니다. 회색 눈동자는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 눈빛은 제 눈을 보지 않고 제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죠.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멈춰 있었고 폭풍은 바깥에서 요동쳤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어깨에 있었고 저는 균형을 잡으려고 그의 가슴에 손을 댔어요. 그의 티셔츠 거친 감촉과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죠.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그의 손이 힘을 풀었지만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하나가 팔꿈치 안쪽 부드러운 피부를 살짝 스쳤어요. 의도적인 듯한 그 가벼운 터치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끊겼어요. 뒤로 물러나며 거실에서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고 급히 창고 문을 나섰습니다. 거실에 도착해 숨을 고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저를 만졌어요. 2년 만에 누군가가 저를 덤만한 미망인이 아닌 한 여자로 본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고 그 은은한 빛 아래 앉았죠. 빗소리는 여전히 창을 두드렸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불가능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그의 거친 손길과 그날 밤의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저는 잠들기 전에 그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빗방울이 멈추었고 공기는 무거운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전기는 어젯밤 강풍 중에 돌아왔는지 냉장고가 다시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태현이 내 팔을 살짝 스친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팔꿈치 안쪽을 미묘하게 스친 그의 손길은 마치 쐐기처럼 내 몸 깊숙이 박혔어요.
그 감각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내 피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가 내 입술을 바라보던 회색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은 피곤하지도 냉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불타는 듯했고 그 시선이 내 마음 구석구석을 꿰뚫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내가 숨었던 덤마와 미망인이라는 가면 뒤에 감춰진 지은이라는 여자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현실로 돌아와야 했죠. 우리는 두 사람, 집안에 갇혀 있었고 수진이는 멀리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김지은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수진이의 엄마, 그리고 태현의 아내로. 아침이 밝자 나는 간단한 흰색 린넨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소매 없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단순한 옷이었죠. 액세서리는 작은 진주 귀걸이뿐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어요. 몇 가닥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려 애썼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나무 바닥을 밟는 감촉이 좋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나를 현실에 단단히 붙잡아주는 느낌이었죠. 부엌에 내려갔는데 태현이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자리,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작업복 대신 어두운 민소매 티셔츠와 작업 바지를 입고 있었고 앞에는 빈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내 입장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들었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새벽의 침묵처럼 무겁고 깊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빗소리 대신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커피 머신 쪽으로 걸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지은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했습니다. 내 손은 약간 떨렸고 커피 머신에 원두를 채우는 동안 그의 시선이 등 뒤를 훑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젯밤 일은 태현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나는 곧바로 끊었죠. 폭풍이 무서웠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었네요. 그의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났고 그는 일어나서 돌아섰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지은 씨, 폭풍 말고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나는 얼어붙었어요. 커피가 기계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태현 씨, 어둡고 무서워서 당신이 도와준 것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가 내 바로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방 선반을 꽉 잡았어요. 그의 존재가 물리적으로 느껴졌고 몸에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나무와 페인트 냄새, 그리고 그 남자의 냄새가 뒤섞여서 코끝을 자극했죠. 나는 수진이 엄마예요. 나는 속삭였어요. 그 말이 내 방패였고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뒤로 물러났어요. 계단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문 앞에서 멈춰서 나를 돌아봤습니다. 준비가 되면 커피 마시러 내려와요. 난 아직도 당신이 숨는 걸 보곤 해요. 그리고 난 그걸 멈추고 싶어요. 그는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 일부를 식탁에 쏟고 말았어요. 그가 나를 도발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가 내 방어막의 균열을 알아채고 그 틈을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두 번째 커피를 내리고 그의 좋아하는 진한 블랙커피를 컵에 담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아마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어서였겠죠. 그의 작업실은 지하에 있었고 두 개의 큰 영국식 채광창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은 특유의 나무 냄새로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흰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벽에는 각종 공구들과 페인트통들이 걸려 있었죠. 태현은 작업대 앞에 서서 등 돌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사포로 다듬고 있었죠. 그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으며 근육이 민소매 티셔츠 아래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내 존재를 느낀 듯 작업을 멈추었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거기 놓으세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의 손짓이 작업대 위 한쪽 구석을 가리켰어요. 나는 다가가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가 다루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로 된 큰 액자였습니다. 화려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지만 세월에 따라 갈라지고 어두워진 부분이 있었죠. 그는 그 액자를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잊혀진 시간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칠감이 묻은 거칠고 짧은 손톱, 나무결을 따라 움직이는 그 손길은 마치 피부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끌었어요. 아름답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랬죠. 그가 대답했어요. 곧 다시 그 빛을 찾게 될 거예요. 오래된 때와 먼지를 걷어내면 그 밑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그의 말은 액자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빛을 마주쳤고 그가 말하지 않은 의미를 깨달았죠. 왜 왔어요? 지은 씨. 커피 가져왔어요. 나는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어요. 그가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진짜 이유가 뭔가요? 그는 내 앞에 한 걸음 다가왔고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역에 들어섰으니까요. 당신은 두려워해요. 폭풍도 나도 아니에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는 내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레 만졌습니다. 그 가벼운 터치는 내 피부에 불을 붙였죠. 장미향이 나네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 먼지 속에서 당신은 생명의 냄새가 나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회색 눈동자 속에 박힌 작은 금빛 점들도 보였어요. 태현 씨, 제발, 이건 옳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지은 씨, 그가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잊어버렸나요? 그가 말하려다 멈췄을 때 갑자기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 둘 다 움찔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겠죠? 나는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나는 급히 계단으로 달려올라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맞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멀리서도 밝고 따뜻하게 들렸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어젯밤 폭풍이 심했는데 오늘은 맑아요. 태현 씨는 어때요? 일은 많나요? 나는 작업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죠. 네, 나는 핸드폰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태현 씨는 열심히 일해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잘 있어요.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태현은 계단 아래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울렸고 나는 꼼짝하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섰죠. 그가 내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그의 향기와 손길이 코끝에 스쳤습니다. 그녀에게 거짓말했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목소리가 가늘어지며 대답했지만 그가 말을 끊었어요. 그녀와 이야기할 때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아마 수진이까지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살며시 쓸어내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나는 간절히 속삭였어요.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동시에 초대 같았습니다. 못해요. 그가 낮게 대답했어요. 당신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는 몸을 숙여 내 입술에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나는 그의 얼굴 위에 있는 은빛 머리카락과 주름 하나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부드럽지도 거칠지도 않았어요. 그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죠. 그는 나를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얼굴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레 다뤘어요. 그 짧은 키스는 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떨어져서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부엌 공기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나는 벽에 몸을 기대며 속삭였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미뤄온 일이죠.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수진이는 다음 날 저녁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남은 하루 24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어요. 집안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했고 이미 깨끗한 집을 또다시 닦으며 시간만 보내는 듯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테라스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눈은 책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죠. 태현은 작업실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나는 그의 낮은 작업 소리만 귀에 담았습니다. 해가 지고 해운대의 언덕 너머 붉고 보랏빛으로 물든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지 않은 듯 허기졌고 몸과 마음이 지쳐갔어요. 여전히 흰 린넨 원피스를 입고 맨발로 부엌에 섰습니다. 습관처럼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채소를 씻고 닭 가슴살을 손질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썬 토마토 칼날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살짝 베었고 나는 조용히 움찔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태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샤워를 마친 듯 깨끗한 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고 작업할 때와는 달리 부드러운 냄새가 코를 스쳤죠. 흰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가지 않고 부엌 문턱에 서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뭐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저녁 준비요. 나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죠. 칼이 미끄러져 거의 손가락을 다칠 뻔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애쓰며. 순간 그는 내 곁에 다가와 내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칼을 빼앗았습니다. 다칠 거야. 그의 손은 따뜻하고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젠 깨끗했어요. 잠시 그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엄청난 친밀감과 소유감을 느꼈죠. 손바닥을 쓰다듬는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피부에 닿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알아요. 그는 내 손에서 칼을 놓고 토마토를 빠르고 능숙하게 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움직이며 서로가 만든 공간을 공유했어요. 마치 오래된 춤 파트너처럼 서로의 동작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 춤을 춘 적은 없던 사람처럼요. 기름병을 건네고 소금을 뿌리고 프라이팬을 넘기며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이 침묵이 키스보다 더 깊고 위험했어요. 공간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말 없는 교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입안에선 불꽃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내일 저녁에 돌아와 나는 터져나오는 말을 꾹 눌러 참으며 입을 열었어요. 알아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죠. 태현 씨,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그건 실수였어요. 그가 처음으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나요, 지은 씨?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떠나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식탁을 돌아 내 뒤에 섰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 위에 닿았어요. 흰 원피스가 드러낸 맨살에 닿는 그의 손길은 무겁고 따뜻했어요.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이었죠. 긴장했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몸 전체가 팽팽한 현처럼. 그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근육의 뭉친 부분을 찾아 눌렀고 아픔과 쾌감이 뒤섞인 그 느낌이 나를 무장해제시켰죠. 멈춰요. 나는 속삭였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손가락이 목 뒤로 올라가 머리 밑까지 스치며 나는 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느껴서요. 아니면 좋아서요. 나는 머리를 뒤로 젖혔고 더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쇄골을 따라 내려와 원피스 가장자리를 살짝 스쳤어요.
얇은 면 사이로 가슴 윗부분을 아주 살짝 스치는 그 느낌에 나는 몸서리쳤습니다. 갑자기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리가 컸고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할 수 없어요. 수진이는 내 딸이에요. 그와 나는 부엌에서 마주섰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의자 소리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태현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나는 그녀의 남편이에요. 그는 침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거실로 가지도 작업실로 내려가지도 않고 내 방과 수진이의 침실이 있는 복도로 걸어갔죠. 그는 문 앞에서 멈춰 뒤돌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자요, 지은 씨.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닫힌 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 그들이 함께 사용하는 방의 문이었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냉장고가 윙윙 소리를 내고 내 귀에는 심장이 뛰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는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대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는 기계적으로 의자를 다시 세우고 식기를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손에서 떨림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의 거칠고 무거운 손길, 원피스 가장자리를 스친 그 짧은 접촉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방 앞에서 멈춰 숨을 고르며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처럼 깨어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흰 원피스를 벗었습니다. 그것이 불에 탄 듯 느껴졌어요. 바닥에 무심하게 내팽개쳤죠. 거울 앞에 선 나는 속옷만 입은 채 내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39의 나이, 엄마이자 아내로 살아온 몸이었지만 그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옷장으로 가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옷. 손끝이 실크 로브를 찾았고 그것을 입었죠. 차가운 부드러운 감촉이 뜨거운 피부에 닿아 거의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나의 갑옷이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끝없이 이어졌고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공간이 숨막힐 듯 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맨발로 조용히 나무 바닥을 밟으며 복도로 나왔어요. 집은 어둠에 잠겼고 거실 큰 창문으로 달빛이 은빛 줄기를 그리며 바닥에 드리웠습니다. 나는 다시 그 방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방 앞에.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미쳤나 봐요. 돌아가야 했어요. 내일 수진이가 돌아오고 우리는 이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 일, 무슨 일이었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했어요. 손을 들고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전화를 할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고 문은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침대에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아무도 쓰지 않은 듯 했어요. 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 돌린 채. 긴 어두운 바지를 입었고 상반신은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달빛이 그의 넓은 등선을 따라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서지 않았지만 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지은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수진이가 내일 돌아와요. 나는 문가에서 속삭였습니다. 오늘 일은 멈춰야 해요. 잊어야 해요. 그가 천천히 돌아섰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은 빛났습니다. 무엇을 잊으라는 거죠? 그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키스한 것? 아니면 당신이 내게 답한 것? 그건 실수였어요. 나는 수진이 엄마요. 그는 내 말을 대신하며 멈추었습니다. 우리 사이 거리는 고작 한 걸음이었고
나는 그의 깨끗한 비누 향기를 다시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옷을 입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어요. 그 말은 나를 수진이와 분리시켰습니다. 다른 세계에 둔 것이었죠. 그는 손을 들어 내 실크 로브 끝을 따라 거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 대비가 충격적이었어요. 하지 마세요. 나의 숨결이 끊겼습니다. 아름답네요. 그는 마치 내 말을 듣지 않은 듯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태현 씨, 제발. 내일이면 당신은 다시 그녀의 엄마가 되고 나는 그녀의 남편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밤, 지은 씨. 그는 몸을 숙였어요. 입술이 아니라 내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그곳에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하며 키스보다도 더 친밀한 그 순간에 나는 손을 떼어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고 소리치고 싶었죠.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때 아래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그 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태현 씨. 깜짝이야. 나왔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모든 긴장과 어둠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태현과 나는 서로를 얼어붙은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의 회색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났고 그 빛이 내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문이 서서히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다. 바람에 살짝 흐트러진 긴 머리카락과 밝은 미소가 그녀답게 빛났지만 그 밝음 속에 약간의 피로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며 주방으로 들어섰다. 엄마, 태현 씨,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는 환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얼른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태현도 수진이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말하지 못한 무게가 있었다. 수진아, 무사히 와서 다행이다. 내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여기 너무 멋져요? 전시도 잘 돼가고 있고요. 그녀는 활기차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불안감도 포착했다. 태현은 조용히 수진이의 짐을 내려놓는 것을 도왔고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수진이가 자리를 뜬 뒤 태현과 나는 다시 마주 앉았다. 지은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 놓인 금기는 너무 두꺼웠고 그 무게는 점점 짓눌러 왔다. 태현 씨, 우리 이걸 멈춰야 해요. 수진이가 우리 곁에 있을 때까지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네요.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처럼 요동쳤다. 나는 다시 한번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입맞춤, 그의 손길, 그리고 그가 내게 보여준 또 다른 지은의 모습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숨기고 싶었지만 이미 시작된 이야기였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았다. 지은,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태현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돈다. 엄마, 태현 씨, 깜짝이야. 나왔어. 그 환한 목소리가 우리 모두의 운명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그날 밤,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파고들었고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태현과 나는 서로를 마주보며 말 못할 감정들이 교차하는 순간을 맞았다.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하려 했지만 내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다. 수진이는 늘 밝고 활기찼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 피곤함과 함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미묘한 불안이 스며 있었다. 그녀가 여행 가방을 놓고 우리 곁에 앉자 태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어 짐을 도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의 일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수진이와 태현, 그리고 나를 잇는 보이지 않는 실이 점점 더 팽팽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저녁 식사를 했다. 대화는 평소처럼 가벼웠지만 나는 내내 마음속 무거운 짐을 숨기느라 애썼다. 태현의 눈빛이 나를 스치는 순간마다 가슴이 떨렸고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식사가 끝난 후 수진이는 방으로 올라갔고 나는 태현과 마주 앉았다. 지은 씨,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 사이에 생긴 이 긴장과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도 나도 이 상황을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했다. 태현 씨, 우리가 이 관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상처받을 거예요. 특히 수진이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아요.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우리 둘 다 알았다. 이 감정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라는 것을. 그 후 몇 주간 우리는 서로를 피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워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말하지 못한 욕망과 죄책감이 우리를 옥죄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다시 여행을 떠난 후 태현과 나는 긴 대화를 나눴다.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멈추기도 어려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둘 다 갈림길에 서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삶은 달라질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삶에 깊이 얽혀버렸고 이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앞으로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내 안에 숨겨진 지은과 태현의 또 다른 모습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끝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에 태현이 작업실에서 갑자기 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하고 떨리는 듯 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작업실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에서 마주한 장면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태현은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지은 씨, 숨겨온 게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드러나려 한다는 예감이 들었다. 태현이 내민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수진이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시절의 수진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는 내 친딸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그녀의 친부모님과 나는 오래전부터 복잡한 인연이 있었고 수진이를 맡아 키우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그의 고백에 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태현 씨가 수진이 아빠인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단지 법적인 아버지가 아닌 그녀의 삶을 지켜주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내가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이렇게 가까워진 건? 태현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을 바라보는 내 눈빛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너무 두려웠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태현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면서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감춰진 진실은 무거운 짐처럼 내려앉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 비밀은 우리를 묶는 족쇄이자 동시에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었다. 하지만 그 끈이 언제 끊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날 밤 집안의 어둠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태현이 내게 고백한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무거운 비밀이 우리 사이를 감싸 안았고 그 무게는 숨쉬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컸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과 싸웠다. 지은, 넌 누구냐고 묻는 내 모습과 태현, 그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계속 흘러갔다.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밝게 지냈고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면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집에 없는 사이 태현이 작업실에서 나를 불렀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고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건?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태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 편지들에는 태현과 수진이 친부모 사이의 과거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그들이 겪은 아픔과 갈등, 그리고 수진이를 맡아 키우게 된 과정을 담고 있었다. 이게 진실이에요. 태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제 숨길 수 없어요. 수진이도 알게 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 비밀이 드러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수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문득 태현과 나 사이에 피어오른 감정이 단순한 욕망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얽혀온 운명이었고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이 비밀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리고 누가 이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난 지금 중요한 걸 알았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불안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전화를 들었다. 너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 그 질문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쥐었다. 그럼 수진아,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하는 듯한 긴장감으로 집 안을 휘감았다. 수진이의 질문은 마치 오래 봉인된 뇌관을 터뜨린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수진아. 이제 숨길 수 없어. 전화 너머에서 그녀의 숨죽인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나는 수진이도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태현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우리의 비밀이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족의 중심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은 폭풍우처럼 어지러웠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감정들이 떠올랐고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려갔다. 나는 태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물었다. 함께 이겨내야 해. 그가 대답했다. 진실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한다면 더 단단해질 수도 있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수진이는 혼란과 분노,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여준 진심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와 태현 사이에 숨겨진 감정들을 이해하려 했고 우리 셋은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위한 고통스러운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다. 수진이가 전화를 걸기 전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맴돌았다는 사실이었다. 그 정체는 알 수 없었고 그 이유도 미스터리였다. 태현과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우리 집은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비밀과 거짓, 그리고 욕망이 뒤엉킨 복잡한 운명의 실타래 속에 갇힌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밤은 깊어갔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달빛이 창문을 타고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던 그 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했다. 숨겨진 비밀과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쳐 우리 삶의 균형추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지 못한 감정을 쌓아왔고 이제 그 모든 것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현의 거칠면서도 따뜻한 손길, 수진이의 혼란스러운 눈빛, 그리고 나, 지은의 갈등하는 마음이 서로 엉켜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냈다. 그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질문들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누구인가? 태현은 진짜 어떤 사람인가? 수진이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벌컥하고 문이 열리며 낯선 그림자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는 자, 그리고 그 진실을 무너뜨릴 자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드디어 찾았다. 그가 낮고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고 그 낯선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등장과 함께 우리 가족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대한 변곡점에 섰다. 비밀과 거짓, 사랑과 배신이 뒤엉킨 이 복잡한 이야기의 끝은 어디일까? 나는 알 수 없었고 태현도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를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다.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나는 묻는다.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겠는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지 시작일 뿐이다.